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의 내용은 오바마가 2장 끝에서 완전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다가,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 완전 최악의 실패였던 거죠. 그건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실패였는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최악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주 상원 의원이나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정치 접고 털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바마의 특이한 점은 바로 연방 상원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바마의 사실은 인생을 가린 결정적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대박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인기를로 연방 상원의원이 출마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바마는 그냥 무명의 정치 신인이었을 때 연방 하원 떨어지자마자 연방 상원에 바로 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주변에서 미쳤다고 한 거지. 근데 이제 오바마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의원,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흑인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고, 또 지역구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절묘하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도전이 의외로 성과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다가 그 TV 광고에서 아까 말한 그 폴 사이먼의 딸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오바마가 직접 얘기하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전에 조그만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어, 거기서 한 연설이 또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2004년 전당대회 연설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나는 이라크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는 멍청한 전쟁을 반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전이 있는 연설을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고 그 영상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슈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TV 광고 터지고 그러면서 이미 굉장히 유력한 연방 상원 의원 후보가 돼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2004년 정당대회에 축사자로 섭외가 들어온 거죠. 그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된 거야. 그 축사로 떠서 상원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있으면 상원 들어올 사람이었던 거야, 이미. 그 전당대회 안 나갔어도. 그래서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연설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인생이 아주 빵 하고 터지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신나는 얘기들이, 그다음부터 완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야말로 셀럽이 된, 이렇게 음.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유력해진 것만으로도 꽤 유명해져서 동네에서 그래, 동네 셀럽은 된 거지. 근데 이제 2004년 전당대회 나오고 나서는 엄청난 전국적 셀럽이 돼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면 다 가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데리고 동물원 가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반인의 삶에서 셀럽의 삶으로 넘어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게 되고. 그 아까 그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 원래는 이제 안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절판 비슷하게 돼서 안 팔리고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전당대회 음. 연설에서 빵 터지고 나니까 그 책이 급속도로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재판을 내게 되고 새 책 계약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책의 인세로 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우리 1, 2장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이제 입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와, 근데 언니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뤄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오바마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셸한테 이제 남편으로서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치근단 절제술이 치질이 아니고 이빨 그 잇몸 어, 이렇게 충치가 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아예 뽑아내고 그 뿌리를 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취가 풀리거나 하면 엄청나게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폴 사이먼은 그 사이먼 앤 가펑클 맞습니다. 예, 사이먼 예.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맞고요. 근데 그분이 오바마 지지선을 하려다가 죽는 바람에 딸이 대신 지지 연설을 해줬다. 그 광고를 TV 광고에 써먹어서 인기를 끌었다. 뭐 이런 얘기고. 하여간 그리고 나서 2004년 전당대회 이후에 연방상원의원이 돼서 연방상원의원을 막 즐기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연방상원의원 되니까 너무 좋고 막 그래갖고 막 그때는 아직 대선 출마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 셀러브로서의 삶과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이것저것 배워가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 보람도 있고 뭐 그랬던 거죠. 연방상원의원이 출마한 것 자체가 자기가 이제 지방의원도 해보고 하원의원도 출마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나 아젠다가 이게 동네 정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큰 정치를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원 의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마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연방 상원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는데 대선 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라크 전쟁하고 카트리나였다는 거죠. 특히 카트리나 때문에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연방 상원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안주하고 연방 상원 의원 재선하고 삼선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그냥 똑같은 워싱턴 내부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라크 전쟁을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전쟁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두고 볼 수 없겠다. 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대선 출마하게 된 이제 명분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를 설득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와이프를 설득할 때 결정적으로 그 이제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생각해 봐라. 뭐 유색인종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영감을 얻겠냐. 뭐 이걸로 이 논리로 설득한 거지. 이걸로 설득하니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딱 출마하는 데까지가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인데, 아까 이제 김원식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심으로 이제 조금 살을 붙여보면 뭐 이런 거죠. 그 아까 X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X가 이제 로버트 엑셀로드잖아요. 이 사람은 오바마 임기 내내 굉장히 중요한 참모입니다. 아마 이 책에서도 조연급 인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쓴 두 명의 유명한 참모가 있는데, 옥님이가 지금 나갔나 모르겠네. 있으면 좀 이름을 말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로버트 엑셀로드하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나중에 시카고 시장 되는 사람. 어쨌든 뭐 그 두 명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이고 오바마가 아주 신뢰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게 이제 칼 슈미트의 유명한 정치에 대한 이제 개념이죠.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흔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윤리고,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추악, 미추를 구별하는 게 예술이고, 그럼 정치란 뭐냐?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칼 슈미트의 유명한 현실주의적 정치관이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그런 정치관에 반대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정치를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과 알을 갈라쳐서, 그게 이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의 참모였던 칼로 부식의 정치였던 거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바마의 목표는 그 통합의 정치거든. 항상 이제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정치적인 어떤 추구하는 목표였고, 그랬기 때문에 상원 의원쯤은 돼야 이거를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다 이제 대통령을 나가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해 보겠다. 이게 이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칼 슈미트의 정치관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나를 버린 아버지 부분은 아까 웅님이가 잘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의 전문성, 이 기자가 정치를 할 때 유리한 점은 뭐 그런 거긴 한데, 김은혜 씨 보세요. 김은혜 씨 보면은 또 그걸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곡하가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또 기자 출신 정치인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생계형 정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는 평생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다 그만둬도 변호사로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기자는 평생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회사를 다녀야 기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기자는 회사 때려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고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당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당선이 되기 위한 물적 기반이 없잖아요. 그냥 직장인이고 지역구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은혜처럼 윤석열한테 줄을 서거나, 옛날에 이낙연처럼 김대중한테 줄을 서거나. 그래서 자기의 공천을 줄 수 있고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유력 정치인한테 줄을 서야, 그래야 기자가 어쨌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 말과 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종의 스핀 닥터 역할을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떤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분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가 쉬워서, 기자 출신으로 그렇게 정말 좋은 정치인,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큰 인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생계의 발목 잡히는 부분 때문이 아닌가. 기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 존 F 케네디가 젊었을 때 잠깐 기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존 F 케네디는 아버지가 워낙 거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가 기자를 했던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취미 생활처럼 한 거지. 그게 뭐 생계를 위해 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기자 출신 정치인이 가진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
보고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이라크 전쟁 질문하셨는데 이 이라크 전쟁이 오바마가 대선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잖아요. 크게 카트리나와 이라크. 근데 이제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2004년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이라크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전쟁, 또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은 전쟁, 이제 그런 전쟁을 부실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반전 운동하는 이른바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에서 형성된 신좌파 운동, 그런 어떤 뉴레프트 운동의 흐름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거고. 그게 당시 민주당의 주류적 이제 흐름이었다면, 물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처음엔 절반 정도가 찬성을 했죠. 왜냐하면 일단 대외적인 전쟁이니까, 또 9.11 테러 당한 상태였으니까 일단 그런 그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애국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우하고 따라갔지만,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론적으로 전쟁은 안 돼라는 이제 그런 이념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바마는 이것도 아니고 전쟁을 찬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오바마 나름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중간지대에서 전쟁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바마만의 독특한 점이었고, 그게 사실 2004년 전당대회 연설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바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 하면서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상원 의원 출마할 때 또 굉장히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인 거죠. 오바마가 그런 점을 잘 짚어내는 그런 능력, 양쪽의 어떤 진영 논리를 다 흡수해가지고 반박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논리를 개발하는 능력이 오바마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었어도 반대했을 것이다. 근데 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음, 그때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지렛대로 미국의 지원, 특히 부시 정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라크에 부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대신 군에서는 원래 특수부대를 보내려고 했죠. 공수부대, 뭐 음, 특전사를 보내갖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공병부대 위주로 해서 의료부대와 공병부대 위주로 해서 비전투 부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실제 전투 과정에서 한 명도 안 죽었고 그냥 이제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엄청 생색은 내고,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부시가 직접 그림을 그려갖고 맞아. 노무현 초상화를 그려서 그 봉하마을에 와서 이렇게 참배까지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은 한미 관계가 엄청, 부시와 노무현의 관계가 나중에 엄청 좋아졌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실용적인 국익 외교였다고 할 수 있고, 또 아르빌에 갔을 때도 그 장병들한테 그렇게 연설을 했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자체가 그게 외교다. 여러분의 여기 존재 자체가 외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기 계셔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발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임무 잘 수행하고 돌아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해서 그 장병들이 막 끌어안고 빙빙 돌리고, 제가 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유명한 장면이,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그 때였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당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사자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걸 당사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운동이나 이런 거 이제 당사자 운동. 옛날에는 학출 출신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견인해내는 그런 운동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자기 당사자가 직접 운동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임파워먼트라고 하거든요. 임파워먼트. 그렇지, 그 그렇지, 대중들에게 파워를 주는 거야. 파워를. 그렇지. 임파워먼트. 그래서 어, 이제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대중들이 직접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함께 뭔가 이제 그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네, 사실 설득, 그 변혁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시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음, 임파워먼트. 그래서 그 오바매니아라고 하는 그 팬클럽이 엄청나게 또 열심히 풀뿌리 선거운동을 해서 오바마를 당선시킨 거고, 뭐 테드 케네디도 그렇고 그 해리도 그렇고 다 그걸 지적한 거죠. 오바마의 그런 점을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장점이다. 힐러리도 물론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힐러리도 최초의 여성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정치를 너무 오래 한 게 문제였지. 그냥 오바마처럼 상원의원 되자마자 바로 출마했으면 물론 반대가 엄청 많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 여성들 최초의 여성 대통령,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클린턴이 도와주고 이랬으면 뭐 했을 텐데, 그 주저하다가 한 턴만 쉬자라고 했다가 오바마가 등장하는 바람에 결국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김종인이 별의 순간. 네, 별의 순간이 왔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안철수가 그렇잖아요. 별의 순간이 왔는데
별의 순간 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의 순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응, 정치인의 능력이다. 근데 오바마는 그 기회를 주저하지 않고 딱 뛰어들어서 잡아가지고 탁 응, 하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바마가 너무 일찍 대통령 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 퇴임하고 벌써 10년째인데 뭐 응, 딱히 뭐 이렇게 차라리 현역 대통령, 현역 정치인으로 뭔가 활약을 했으면은 미국 정치에 뭔가 좀 더 기여를 했을 텐데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상원 의원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저는 그냥 오바마 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10년째 놀고 있다라는 게 인류의 손실인 것 같아요. 인류의 손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도 내긴 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과 연설 부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쓰되 그 친구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도 요즘 노조일에서 성명 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뭐 하나 발표하고 나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에서 이렇게 확 응, 피드백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냥 어디 공개하기 전에 연설문이라는 건 뭐 성명이든 뭐든 충분히 이제 본인의 의지로 쓰되 구술을 하든 어쨌든 본인이 내용을 만들 때 이제 참모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걸 잘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테드 케네디는 이제 뭐 다 알지만 지원이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테드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마지막 막내 동생인 건 알죠? 그래서 이제 테드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에요. 몰라. 친동생. 근데 존 F 케네디는 형제가 여럿이었는데 그중에 세 형제가 정치를 했는데 두 명이 다 암살됐어요. 존 F 케네디도 암살되고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되고 마지막 남은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 테드 케네디인 거야. 그 에드워드 케네디도 대선 출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케네디 가문의 그 후광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였을 때 사고가 난 거야. 왜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호수에 차가 빠졌는데 에드워드 케네디는 수영을 해서 살아나왔어. 근데 같이 있던 여비서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여비서랑 혹시 불륜 관계였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지는 살아나왔는데 여자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스캔들이 돼가지고 테드 케네디가 대선 출마할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응. 그래서 테드 케네디가 50년간 상원 의원을 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테드 케네디가 엄청난 경륜의 그 살아있는 미국 정치의 전설이 돼요. 그래서 카멜롯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 시절의 내각이 워낙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다 하버드 대학 나오고 다 뭐 그 이렇게 아이비리그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로만 구성돼서 그 사람들을 카멜롯의 전설 거의 뭐 이제 아더 왕 무슨 랜슬롯 뭐 이런 것처럼 응. 거기에 또 기네비어 왕비 같은 또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멜롯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인들이 되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다 비극적. 이건 또 비극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아, 그 존 F 케네디 죽고 로버트 케네디 죽고 뭐 암살되고 또 그 제키도 뭐 인생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 이후에 불행해졌잖아요. 뭐 등등.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렇게 좀 됐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국장을 했죠. 응.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의 존재가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고, 특히 이 3장과 4장, 특히 4장의 주제는 제가 보기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응. 대선 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전 앞에서, 지금 우리도 그랬죠. 윤석열, 이재명 다 가족들이 다 작살 났잖아요. 윤석열도 지금 와이프 사실은 저렇게까지 그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우리 주변에 있으면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냥. 재밌고 매력적인 사람일 텐데.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전 국민의 어떤 국민 밉상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고 김건희 씨도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냥 맨날 검찰 경찰 들락거리고 아들도 완전히 또 이렇게 완전히 개쓰레기로 이렇게 다 폭로가 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불법 게임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어. 거다 그 사생활이잖아요, 개인의 사생활. 근데 그게 지금 전 국민한테 다 알려져서 그 아들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이재명 아들이. 아빠는 대통령 된다 치고 그 아들이 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작살 나는 거거든, 대선 나온다는 거는. 정치를 하든 국회의원 수준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선을 나오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혹독한 수년간에 걸친 혹독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온 가족이 작살날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거든, 대선 출마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나오냐? 왜 네가 꼭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책의 되게 오바마의 장점은
그 이유가 야망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 음, 이유가 나의 야망이라는 거야. 나의 야망. 솔직한 야망. 근데 음, 어떤 정치인도 정치인 자서전 저는 많이 봤지만 그 자기 야망 때문에 출마한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음, 다 무슨 대의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옛날 음, 사람이라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민주주의라는 대의, 민주화라고 하는 대의, 뭐 남북관계, 뭐 평화통일 이런 대의를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자를 위해서 변호사를 하다가 그때 정권이 탄압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못하게 돼 변호사 자격 정지됐거든요. 변호사도 못하게 됐으니까 국회의원에도 내도 되면 노동자들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대선 출마한 것도 이인재가 출마하는 걸 보니까 저런 변절자가 대통령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출마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다른 명분을 내 야망 때문에 출마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을 못 해요. 내 네, 야망 때문에 출마했다. 근데 오바마는 솔직하게 여러 가지 명분 아까 카트리나나 이라크 전쟁 이렇게 명분을 네, 대면서도 근데 왜 네가 해야 되냐? 힐러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솔직하게 내 야망이다. 그게 이제 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들어서 그게 이제 군악대 그 대장 되기 음, 그게 되고 싶어하는 야망이 누구에게 내가 신지원한테도 있고 최홍님한테도 있고 김원식 음, 교수님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자기의 야망이 있고 그게 자아실현의 욕망이죠. 그거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발전 단계설에 따르면 마지막 가장 높은 욕구가 자아실현이잖아요. 그게 야망이거든. 정치적으로 보면 야망.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이름을 역사에 탁 박아 넣어서 존 F 케네디나 링컨처럼 암살될지언정 죽고 나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국가의 어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죽고 나서 2, 3대만 지나가도 손주 때만 돼도 이름도 기억 못 하거든요. 증손자만 돼도 이름도 기억 못 하지. 근데 그런 야망, 그런 야망이 바로 내 대선 출마 이유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라는 거. 그게 저는 오바마의 되게 쿨한 점이라고 보고 한국 정치인들과 좀 다른 어떤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죠. 뭐 한국에서도 앞으로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독특하다라는 거고. 근데 김영삼과 김대중 부분 재밌는 부분 둘이 아주 대조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정치인이냐 논리의 정치인이냐. 김영삼은 직관의 정치인, 우리 감의 정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실천의 정치라면 김대중은 이제 논리의 정치, 논리와 어떤 인내, 기다림의 정치. 그래서 이제 일본식으로 일본 전국 시대로 표현하면 오다 노부나가 스타일이 김영삼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이 김대중인 거죠. 그래서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을 하는 거지.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을 하고. 근데 김영삼은 큰 일도 많이 했지만 큰 사고도 많이 쳤죠. 근데 김대중은 그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어쨌든 그나마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내면서도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잖아요. 물론 아들들이 다 감옥 가고 개인은 불행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그런 두 사람의 차이인 것 같고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사실 뭐 딱히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직관의 정치인이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있거든요. 김영삼 같은 사람이 또 민주화운동가들한테 또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 어려운 시절에 김영삼 같은 또라이 아니었으면 박정희 전두환하고 그렇게 못 싸웠지. 김영삼이었으니까 그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싸운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김영삼은 이게 그게 사실 똑같은 거야. 자기의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 그게 사실은 그 아까 말한 야망. 그 루터킹 목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야망 인정한다. 근데 야망이 그냥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환시키려면 공동체 이익과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야망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게 루터킹 목사의 얘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 야망 때문에 출마하지만 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목표를 잡고 그래서 출마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공공선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된다. 뭐라는 거고. 그 김영삼 같은 경우는 민주화가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는 것과 민주화가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은 뭘 해도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등산을 가도 민주화를 위해서 가는 거고 밥을 먹어도 민주화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오로지 민주. 근데 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괄호 열고 내가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김영삼은 그래도 역사적 기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일치를 못 시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어떤 상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기가 쉽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질.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 한 번 하고 바로 대통령 된 거잖아요. 나이도 젊었고 당선됐을 때 40대였죠.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거나 아마 저보다 조금 위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혹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자격이 나이나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 뭐 스펙이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영감을 국민들에게 올바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아까 말한 인파워, 국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 추동해낼, 국민들에게 뭔가 행동을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면 누구든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되겠죠. 옛날처럼 정치가 쉽지가 않고 국가의 발전 단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워낙 복잡하게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의 준비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바마는 나름대로 젊어서부터, 특히 오바마 20대 때부터 그 시민운동 할 때부터 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뒷부분을 다루겠지만 정책의 디테일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국민연금 만들었을 때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초창기 엄청 욕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책적 디테일은 많이 부족했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특히 유색인종이나 뭐 이제 그런 진보 진영에게, 근데 진보 진영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도의 입장에서, 중도 통합의 입장에서 진보 진영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아마 그건 이제 혼혈이고 흑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그런 중도 노선으로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오바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진영 논리가 극단화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다 지금 진보와 보수가, 특히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다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극단화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막 나타나는데, 오바마의 특이한 점은, 현대 정치인으로서 오바마의 어떤 그 특장점은 중도 성향이었다. 중도 성향으로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유색인종, 이른바 정체성 정치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입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 흑인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흑인 정치인이고 혼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노선은 사실은 중도 우파에 가까운 정치인이에요, 오바마는. 근데 흑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 진영까지 아우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 안에서 부산이었기 때문에 독특한 입지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펼친 정책은 중도 성향이었어요. 왜냐, 한미 FTA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라크 파병, 그런 점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많이 비슷한 면이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분들은 다 가셨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중도 입지를 표방하면서, 그러면서 좌우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떤 진보 진영 안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사실은 안희정이 안희정이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딱 그런 포지션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노무현 김대중의 장자, 나는 민주당의 계승자야. 근데 나는 중도 통합, 그래서 대연정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노선이 일종의 중도 통합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폭력 사건만 없었으면, 김지은 사건만 없었으면, 안희정이 문재인 다음에 대선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노선 자체가 참 좋았는데, 이 양반이 뒤에서 그런 콩깍지를 까는 인간일 줄이야. 뭐 그건 기본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성폭력 가해자는 그 기본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가와만 써서, 그래서 오바마는 가족에 대한 가족부터 탄탄히 다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와이프의 동의를, 어려움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대선에 나가는데, 근데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에 가정이 파탄 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와이프랑 거의 별거, 애들도 거의 뭐 이렇게 뭐 장애인도 있고 뭐 ADHD,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 난 상황에서 혼자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되고,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네요. 그 3장과 4장의 주요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